총리 당장 사퇴해라. 캐나다에서 전국민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잠수함 사건은 비단 특정 산업의 문제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간 삐걱거리던 캐나다 경제 전반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는데요. 마냥 좋아 보이던 캐나다에 IMF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만찬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는 마이클 켄트, 연방산업전략국 분석관으로 이 자리에 온 지 8년째였어요. 헬리팩스 해군기지 영빈관 안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단상에서 장관이 독일 잠수함 선정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화면을 켰습니다. 속보였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화오션이 캐나다 내 모든 투자 사업의 철회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줄에는 현대제철의 온타리오 특수강 공급 계약 종료가 있었고, 세 번째 줄에는 SK 수소 클러스터 참여 중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못한 채 단상을 바라봤어요. 장관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제 오른쪽에는 독일 측 대표단 자리가 있었습니다. 킬 조선소 파견 기술이사와 외무부 경제 담당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이사가 잔을 들며 제 쪽을 보더니 말했어요. 좋은 밤입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밤이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옆자리에 국방부 선임관 레너드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너드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협상 카드예요. 선정 발표가 나자마자 이러는 거잖아요. 며칠 지나면 전화 올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확신이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속보를 연 건 저 혼자가 아니었을 텐데 테이블 어디에서도 당황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독일 기술이사는 디저트를 권하고 있었고 총리실 수석은 장관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졌고 저는 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에 대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속보 3줄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한화오션, 현대제철, SK. 3건이 동시에 발표됐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발표 시점을 맞춰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이었을까요? 발표가 나고 3시간 만에, 만찬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만찬이 끝난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저는 외투를 챙겨 영빈관 밖으로 나왔고 주차장 쪽으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서 멈춰 섰어요. 출국 동선과 주차장 사이에 짧은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작업용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짙은 파란색 점퍼 왼쪽 가슴에는 작은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한화오션 캐나다 기술팀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늦췄어요.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거의 말이 없었어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탑승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머지 인원들이 줄을 맞춰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캐리어 바퀴가 타일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 복도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레너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전화 올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짐을 싸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왔다는 건 오늘 떠날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발표가 나기 전부터 준비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들이 사라진 문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해안바람이 통로 안으로 밀려들었고 저는 외투깃을 세웠어요. 총리실 지시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부처간 채팅창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한국 기업 철수 관련 발언 자제 요망. 외부 문의 시 협상 진행 중으로 안내바람. 저는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협상 진행 중이라는 말이 사실이 되려면 한국 측에서 협상 의사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방금 그들이 짐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영빈관 쪽 복도를 지나오며 저는 등록 데스크 앞을 지나쳤습니다. 행사 안내판 옆에 참가 기업 명패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대부분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쪽 끝이 비어 있었어요. 명패가 빠진 자리에는 받침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화오션 캐나다, 현대로템, SK 하이드로,
3개였어요. 저는 그 빈 받침대 앞에 섰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행사장 안에서는 아직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누군가 건배를 외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빈 받침대 하나를 손으로 건드려 봤어요.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레너드는 협상 카드라고 했지만 명패를 직접 가져간다는 건 다시 세울 생각이 없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받침대 3개가 나란히 비어있는 그 자리를 저는 한동안 서서 바라봤어요. 오타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장관 3명과 총리실 수석 2명, 그리고 국방부 선임관 레너드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의사당 첨탑이 보였고 실내 공기는 커피 냄새와 인쇄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끝자리에 앉았어요. 산업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예상된 수준입니다. 선정 발표 직후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예요. 비슷한 선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레너드가 고개를 끄덕였고 총리실 수석 1명이 자료를 펼쳤어요. 독일 계약 조인식은 다음 달로 잡혀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이 입장을 바꿀 이유는 없어요.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협상 카드라는 표현이 회의실 안에서 3번째 나왔어요. 처음엔 레너드가 했고 2번째는 산업부 장관이 했고 이번엔 총리실 수석이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건 그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필요해서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보좌관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산업부 장관 귀에 뭔가를 속삭였고 장관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해밀턴 특수강 공장 증설이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화 측 발표예요. 실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레너드가 먼저 말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장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2억 3천만 달러 규모였어요. 지역 고용만 400명 이상이었고요. 이번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좌관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총리실 수석 쪽으로 갔습니다. 수석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수소 클러스터 백지화도 공식 발표됐습니다. 윈저 쪽 투자 건이에요.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해밀턴과 윈저는 같은 온타리오였어요. 2건이 같은 날 발표됐다는 건 각자 다른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일정을 맞췄다는 뜻이었어요. 협상 카드는 꺼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소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장 증설 취소와 수소 클러스터 백지화는 소각에 가까웠어요. 총리실 수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시적 압박입니다. 독일 계약이 마무리되면 한국도 실리를 택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실리를 택한다는 말은 상대가 아직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맞는지 저는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레너드를 붙잡았어요. 한국 측 연락관 번호 알고 있습니까? 레너드는 잠시 저를 봤습니다. 왜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레너드가 번호를 건넸고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습니다. 연락관은 박이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이번 철수 발표가 협상을 위한 압박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한 사무적으로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를 전제로 한 사업은 모두 종료됐습니다. 박이 말했어요. 추가 협의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화가 끊긴 화면을 한동안 내려다봤어요. 추가 협의는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료와 중단은 다른 말이었어요. 중단은 다시 시작할 여지가 있지만 종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은 종료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부는 현장 조사를 지시했고 저는 다음 날 아침 온타리오로 향했습니다. 조선소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총리실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협상 진행 중으로 안내바람. 그 문장이 지시인지 희망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조선소 입구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데스크 옆에는 협력업체 로고가 붙은 배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이었어요. 저는 현장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며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 냄새가 났어요. 형광등이 높은 천장에서 넓은 공간을 비추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건조구역 입구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하고
눈가에 주름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데이비드입니다. 용접 파트에서 34년 됐어요.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손바닥이 넓고 거칠었어요. 우리는 건조구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구역마다 멈추며 설명했어요. 이쪽이 한국기술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던 자리입니다. 저는 빈 공간을 봤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기초 공사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작업했던 흔적이었어요. 배관 연결부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잘린 상태였고 그 끝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멈춰서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기초는 다 됐었습니다. 장비 반입만 남아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교관 채용에 지원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면접 날짜도 잡혀 있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지금은요? 취소됐죠. 데이비드가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면접 날짜 전날 밤에 메일이 왔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어 채용 절차가 중단됐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초 공사 흔적에서 시멘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잘린 배관 끝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이게 연결됐으면 우리 딸이 여기서 일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고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멀리서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협상 카드를 꺼내 보이는 쪽은 상대방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면접 날짜가 잡혀있던 자리에 전날 밤 취소 메일을 보내는 건 돌아올 생각이 없는 쪽이 하는 일이었어요. 조선소를 나오며 데이비드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독일이 우리 도시를 책임져주는 거냐고 그가 물었어요.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데이비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입구 쪽으로 나오다가 저는 한쪽 벽에 붙어있는 공고문을 봤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조선소 기술직 채용 설명회 다음 주 토요일 참가 희망자 사전 등록 바람. 공고문 아래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이미 누군가 종이 조각에 번호를 옮겨 적은 흔적이 있었어요. 찢어진 자국이 공고문 아래 가장자리에 여러 개였습니다. 저는 그 찢어진 자국들을 바라봤어요. 데이비드가 제 시선을 따라 공고문을 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딸도 저기 번호 적어갔습니다. 순세인트 마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낮고 흐렸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눌렀어요. 데이비드가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내리는 것을 보자 손을 들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낡은 트럭을 타고 조선단지 쪽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발이 차가웠습니다. 데이비드는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어제 또 한 군데 문 닫았습니다. 저는 어디냐고 물었어요. 선체 도장 전문 업체였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믿고 작년에 설비 증설했던 곳이에요. 대출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옆으로 공장 건물들이 이어졌어요. 절반쯤은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는 이 지역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직접 검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문장과 지금 눈앞의 풍경이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조선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넓은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차가 몇 대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전엔 주차 자리가 없었어요. 저는 주차장을 둘러봤어요. 구석에 컨테이너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움직인 흔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건물 앞에서 데이비드가 멈췄어요. 저기가 정밀 가공동입니다. 한국기술 이전 대상 1순위였어요. 건물 안을 들여다보니 기계들이 천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춰 있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차가운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천막 가장자리가 바닥에 늘어져 있었고 그 끝에 먼지가 모여 있었습니다. 기계 하나를 가리키며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이게 돌아가려면 한국 기술진이 셋업을 마쳐야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계 옆벽에 붙어있는 일정표를 봤습니다. 기술 이전 일정이었어요. 첫 번째 항목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날짜는 2주 뒤였습니다. 취소 표시는 없었어요. 누군가 일정표를 떼어내지 않은 채 그냥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정표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다음 건물로 이동하는 길에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대출 받아서 공장 넓힌 사람들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데이비드가 걸음을 늦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처남이 그중 하나예요. 판금 가공 업체입니다. 한국 프로젝트에 납품하기로 돼 있었어요. 계약서까지 받았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데이비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뭐합니까? 상대가 사라졌는데요. 그 말 뒤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발밑에 자갈 밟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용접 교육동이었어요. 이곳도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칠판에는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교육 일정이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데이비드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여기서 배울 거라고 했었어요. 저는 칠판을 바라봤어요. 한국어 단어들이 칠판 위쪽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읽을 수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독일이 이걸 해줍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를 빠져나오는 길에 기술자 몇 명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미국 조선소 면접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 중반에서 30 사이로 보였어요. 그들은 서류를 돌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없었어요. 데이비드의 처남이라는 사람이 어느 쪽이냐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숙소로 돌아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독일 계약서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현지 생산 조항을 찾았어요. 조항 6항이었습니다.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은 계약 당사자 간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추후 협의. 저는 현지 생산 비율을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기술 이전 항목을 찾았습니다. 추후 협의였어요. 인력 양성 계획을 찾았습니다. 추후 협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부 브리핑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이번 계약의 핵심이라는 말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핵심이 전부 추후 협의 안에 들어있었어요. 추후 협의는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정부의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오타와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순세인트 마리와 조선단지에서 확인한 내용이었어요. 공장 증서로 대출을 떠안은 협력업체들, 취소된 기술 이전 일정표, 추후 협의로만 채워진 독일 계약 조항들. 저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 대신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했어요. 보고서를 올린 건 오전이었고 국장실에서 연락이 온 건 점심이 지나서였습니다. 국장은 문을 닫고 저를 맞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보라고 쓴 겁니까? 저는 국장을 봤어요.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내부 문서가 이런 방향으로 작성되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이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국장이 잠시 저를 봤어요. 잘못됐느냐 맞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나오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내용 수정하거나 회수하세요.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복도로 나오자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국장이 표시한 부분이 있었어요. 빨간 줄이 그어진 문장들이었습니다. 독일 계약의 현지 생산 조항 대부분이 추후 협의로만 명시돼 있어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수 없음. 그 문장 위에 빨간 줄이 있었어요. 온타리오 지역 협력업체 다수가 한국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계약,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연쇄 폐업 가능성이 있음. 그 문장 위에도 빨간 줄이 있었습니다. 저는 빨간 줄이 그어진 문장들만 다시 읽었어요. 전부 제가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 다음 날이었어요. 총리실 명의였습니다. 문서 회수 및 내용 삭제 후 제작성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역 시위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해밀턴에서 시작된 집회가 윈저와 런던으로 번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공장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과 다시 협상하라는 문구였습니다. 한국어가 섞인 플래카드도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문서 회수 및 내용 삭제. 그날 오후 데이비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딸이 미국 조선소 면접을 보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경 넘기 전에 얼굴이나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공항에 나가겠다고요. 공항은 도심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시위 소식이 계속 나왔어요. 의사당 앞에 수천 명이 모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시위대 대표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독일 잠수함을 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일자리를 원했어요.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공항 단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니 데이비드와 딸이 있었어요. 딸은 캐리어 하나와 배낭을 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보고 손을 들었어요. 딸은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밀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출국장 앞 의자에 앉았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면접은 모레입니다. 저는 에밀리를 봤어요. 조선 기술 쪽입니까?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접 자격증이 있어요. 한국기술센터 교관 채용에 지원했을 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기술센터 교관 채용, 박이 전화에서 말한 종료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했어요.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에밀리가 일어섰습니다. 데이비드가 딸의 어깨를 한번 짚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캐리어를 끌고 보안 구역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 애가 여기 있었으면 했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에 탄 뒤 저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가방 안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삭제 요청이 들어온 그 보고서였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랍 안에 넣어둔 개인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잠시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주차장 천장 형광등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저장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복사가 끝나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저장 장치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부와 다른 선택을 한 순간이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시동을 거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위가 전국으로 번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정부는 독일과의 세부 계약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총리실 발표문이었어요. 현지 생산 비율 40%, 기술 이전 단계적 이행, 캐나다, 조선소 참여 보장. 저는 발표문을 읽으며 계약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현지 생산 비율 40%라는 숫자가 계약서 어디에 있는지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 단계적 이행이라는 표현을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건 추후 협의뿐이었어요. 발표문과 계약서가 같은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장관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저는 서류를 챙겨 올라갔습니다. 장관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현장 보고서 건은 정리됐죠. 저는 정리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장관이 돌아섰습니다. 회수하고 제작성하기로 했잖아요. 제작성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빨리 마무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은 동맹국이에요. 나토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잠수함 한 척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동맹국이라는 말이 계약서의 추후 협의를 확정으로 바꿔주지는 않았어요. 장관실을 나와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 하나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기술평가팀 선임이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독일 조선소 내부 일정표 본 적 있어요.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홀이 주의를 한번 확인하고 파일을 건넸어요. 얇은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파일을 열었어요. 독일킬 조선소 생산 일정표였습니다. 표지에 내부용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어디서 났는지 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펼쳤어요. 수주 현황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독일 해군 자국 물량 6척, 노르웨이 수출 물량 6척, 이스라엘 수출 물량 3척, 싱가포르 수출 물량 6척. 저는 숫자를 더했어요. 21척이었습니다. 거기에 캐나다 물량이 들어가면 30척이 넘었어요. 저는 일정표 뒤쪽을 넘겼습니다. 건조 시작 예정일이 있었어요. 캐나다 1번함 건조 시작은 계약 체결 후 42개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어요. 42개월은 3년 반이었습니다. 건조 시작까지만 3년 반이었어요.
인도까지는 그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일정표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어요. 현재 수주 물량 기준 추가 발주 시 건조 일정 재조정 필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재조정이라는 말은 늦어진다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늦어지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관에게 다시 올라갔어요. 장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독일 조선소 수주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밀었어요. 장관이 파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독일은 동맹국이에요. 저는 그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주 물량이 이미 한계에 가깝습니다. 캐나다 물량이 제때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요. 장관이 저를 봤어요. 그건 독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에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30년을 운용할 잠수함이 언제 인도될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건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관실을 나오자 복도 창밖으로 의사당 광장이 보였어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조선소 해고 통지서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규직 240명이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덮었어요. 숫자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240명. 발표문에서 현지 생산 비율 40%를 약속한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주머니 안에 저장 장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보고서가 지금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문자를 다시 읽으며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건 제가 혼자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공개 검토 문서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기술평가팀 공유 서버에서 독일 계약 관련 원자재 조항을 찾고 있었어요. 파일명이 비슷한 문서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열어봤어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표지가 달랐습니다. 최종 선정 전 내부 검토 자료, 배포 제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배포 제한 문서가 공유 서버에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누군가 잘못 올린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올려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는 평가 개요였습니다. 한국과 독일 두 후보를 대상으로 한 최종 검토였어요. 저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납기 항목이 있었어요. 한국 측은 계약 체결 후 60개월 이내 일본함 인도 가능, 실물 건조 경험 다수 보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측은 계약 체결 후 84개월 이상, 예상, 설계 완료 전 건조 착수 방식으로 일정 불확실성 존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두 줄을 나란히 읽었습니다. 84개월은 7년이었어요. 다음 항목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현지 생산 비율 즉시 협의 가능,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착수 준비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독일 측은 기술 이전 범위 추후 협의, 현지 생산 참여 조건 계약 후 별도 협상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발표문을 떠올렸어요. 현지 생산 비율 40%, 기술 이전 단계적 이행, 계약서에도 없고 검토 문서에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다음 항목은 철강 구매였어요. 한국 측은 알코마 스틸과 장기 원자재 계약 협의 의사 있음, 온타리오산 특수강 우선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측은 자국 조선소 기존 공급망 활용, 캐나다산 원자재 사용 비율 협의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협의 가능과 협의 의사 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읽으며 잠시 멈췄어요. 다음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탈락 시 후속 영향이라는 항목이었어요. 한국 측 탈락 시 현재 진행 중인 산업 패키지 전면 철회 가능성 높음, 온타리오 조선기술센터, 수소 클러스터, 특수강 공급 계약, 지상 무기 생산 라인 협의 포함, 전체 투자 규모 추산 시 수조 원대, 캐나다 측 손실 규모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화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창밖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탈락 시 모든 산업 패키지가 철회될 수 있다는 경고가 최종 선정 전에 이미 문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파일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검토 의견 요약이었어요. 성능,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산업협력 5개 항목 모두에서 한국이 독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합 점수도 한국이 앞섰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최종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략적 동맹 관계 및 나토 체계 연동 필요성을 고려하여 독일 T킬로미터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성능과 납기와 기술 이전 모두에서 한국이 앞섰지만 전략적 동맹 관계라는 이유로 독일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탈락 시 모든 산업 패키지가 철회된다는 경고는 최종 결정 사항 바로 위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다시 올렸습니다. 검토자 서명란이 있었어요. 3개였습니다. 기술평가팀 선임, 산업전략국 분석관, 국방부 조달 담당관. 2번째 서명란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마이클 켄트. 제 서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바라봤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3달 전이었어요. 국장이 서류 묶음을 건네며 검토 완료 확인 서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용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서명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문서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화면 위에 있는 이 문서인지 몰랐어요. 사무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화면을 닫지 않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탈락 시 모든 산업 패키지가 철회된다는 경고를 읽고 서명한 사람 중 하나가 저였어요. 그 사실이 가슴 안쪽 어딘가에 천천히 박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홀이 복도에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아직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홀이 들어와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찾았군요. 저는 홀을 봤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홀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올린 건 저예요. 찾아야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찾아야 할 사람. 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최종 결제 올라가기 전에 한 번 수정됐어요. 저는 홀을 봤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탈락 시 후속 영향 항목입니다. 원래 더 구체적인 숫자가 있었어요. 온타리오 조선기술센터 투자 규모, 수소 클러스터 예상 고용 인원, 알코마 스틸 계약 금액 전부 삭제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지금 문서에는 수조원대라는 표현만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지워진 자리에 추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었어요. 추산은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지웠습니까? 홀이 잠시 저를 봤어요. 수정 이력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관리자 계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면을 다시 봤어요. 관리자 계정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이 이상은 모릅니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로 나가려다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 문서 출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 위에는 제 서명이 있었어요. 수정 전 문서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있었고 그 숫자들이 지워진 뒤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정문 아래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 안에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손 안에서 차갑고 가벼웠어요. 저는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화면 위의 파일을 저장 장치로 옮겼습니다. 복사가 끝나는데 20초가 걸렸어요. 저는 저장 장치를 빼서 손 안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국 파견 특사단 실무 책임자로 임명 예정. 내일 오전 브리핑 참석 바람.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손 안에 저장 장치를 쥔 채로 있었어요. 한국으로 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문서를 발견한 바로 그날 저를 서울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었어요. 그 타이밍이 우연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 앉았을 때 저는 특사 단원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총 6명이었어요. 외교부 경제 담당관 2명, 국방부 조달 담당관 1명, 통상부 협상관 1명, 그리고 특사단장 레너드. 마지막이 저였어요. 실무 책임자라는 직함이었습니다. 저는 명단을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레너드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좋은 패를 들고 가는 겁니다. 계약금 증액에 세제 혜택까지 준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너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실리를 택할 겁니다. 그쪽도 대형 계약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레너드는 한국이 실리를 택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주머니 안에 저장 장치를 손으로 짚으며 생각했어요. 실리를 계산하는 쪽이 우리만은 아니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됐어요. 저는 줄을 따라 들어가며
출국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헬리팩스 영빈관 복도에서 바라봤던 빈 받침대 3개가 떠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특사단원들은 대부분 서류를 검토하거나 눈을 감고 있었어요. 레너드는 좌석을 뒤로 젖히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 쪽 좌석에서 어둠을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로 불빛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저는 검토 문서를 머릿속에서 다시 펼쳤어요.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철강 구매, 산업 협력, 5항목 모두 한국이 앞섰습니다. 그 문서에 제 서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할 무렵 기내 화면에 뉴스 자막이 흘렀어요. 한국 조선사 미국 해군 대형 함정 유지보수 계약 체결. 저는 자막을 읽으며 화면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사가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수조 원대로 알려졌으며 현지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레너드가 좋은 패를 들고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이미 다른 판에서 더 큰 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자막이 흘렀어요. 한국 수소기업 유럽 에너지 기업과 대규모 협력 협정 체결. 저는 자막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유럽이었어요. 캐나다가 거절한 수소 클러스터 사업이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고 저 아래로 불빛들이 넓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쪽이었어요. 착륙 직전 레너드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트랩을 내려오며 아래를 봤습니다. 공항 조명이 밝았어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 수화물을 찾는 동안 저는 화면에 흐르는 자막을 계속 봤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대 최대 규모 경신 예상. 저는 수화물 벨트 앞에 서서 그 자막을 읽었어요. 레너드가 옆에서 캐리어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길 잘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공항 로비로 나오자 한국 측 안내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사단 일행을 확인하며 인사했어요. 저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넓고 밝았어요.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 있는 뉴스 화면을 봤어요. 화면이 3개였습니다. 왼쪽은 경제 뉴스였어요. 한국 조선업 수주 잔량 세계 1위 유지. 가운데는 산업 뉴스였습니다.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2단계 증설 착공. 오른쪽 화면에서 저는 멈췄어요. 캐나다 온타리오 제조업 실업률 2달 연속 상승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화면을 바라봤어요. 레너드가 제 옆으로 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차 타야 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온타리오 제조업 실업률. 데이비드가 보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240명 해고 통지서. 그 숫자가 저 자막과 연결됐어요. 레너드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이클. 저는 그제야 걸음을 옮겼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차량이 2대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가로등이 줄지어 있었고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레너드가 앞자리에서 내일 일정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첫 회의는 오전 10시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조건들을 순서대로 올릴 거예요. 계약금 증액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계약금 증액, 세제 혜택, 총리명의 사과문. 레너드는 그것들을 좋은 패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밖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보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가 이미 다른 판에서 더 큰 패를 쥐고 있다면 우리가 들고 온 패가 얼마나 좋아야 충분한 건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불빛이 더 많아졌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양쪽으로 늘어섰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주머니 안에 저장 장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갑고 작았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가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잃은 것이 잠수함 계약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이 인천공항 로비에서 본 3개의 화면 앞에서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서울 회의실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 12개, 창밖으로 낮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우리가 들어섰을 때 한국 측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5명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훑어봤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대표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서류를 펼쳐놓은 채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않았어요. 레너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특사단장 레너드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일어서며 악수했어요. 서진우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레너드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서진우가 레너드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레너드가 계속했습니다. 계약금 증액안을 준비했습니다. 기존 제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세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협의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서진우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잠수함 사업 말씀이십니까? 레너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읽히지 않았어요.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를 위해 확보해뒀던 건조 도크와 설계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 자원들은 지금 다른 국가 사업으로 재배치됐습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재배치된 자원을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서진우가 잠시 레너드를 봤어요.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캐나다로 다시 맞추는 겁니다. 서진우가 서류를 덮었어요.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이미 약속된 다른 국가의 일정을 미뤄야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레너드가 눈을 좁혔습니다. 그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까? 서진우가 말했어요. 저희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레너드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일정을 짜는 건 어떻습니까? 기존 계획보다 늦어지더라도 캐나다와의 협력을 재개하는 방향으로요. 서진우가 말했어요. 일정을 새로 짠다는 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협력의 연장이 아니에요.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서진우가 잠시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계약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레너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레너드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서진우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서진우가 레너드를 봤어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너드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죠. 한국 측이 일어섰습니다. 서진우가 저를 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의실을 나오자 레너드가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첫날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어요. 첫날치고 나쁘지 않다는 말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캐나다 소식이 들어왔어요. 통상부 협상관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해밀턴 쪽이에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경찰 차량과 시위대가 뒤엉킨 장면이었습니다. 플래카드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한국과 다시 협상하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레너드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내일 회의에서 이걸 카드로 써야겠습니다. 저는 레너드를 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레너드가 말했어요. 국내 여론이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한국 측도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전에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시위대를 협상 카드로 쓴다는 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압박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그 시위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회의는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레너드가 먼저 말했어요. 캐나다 국내 여론을 보셨겠지만 이번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레너드가 계속했어요. 캐나다 정부는 추가 군수 계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외에도 지상 무기 협력 가능성이 있어요. 서진우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뒤 말했어요. 저희가 캐나다와 지상 무기 협력을 논의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온타리오 공장 부지 확보까지 마쳤어요. 레너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우가 레너드를 봤어요.
부지는 지금 다른 용도로 검토 중입니다.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부지야 다시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서진우가 말했어요. 부지를 다시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그 부지를 캐나다에 쓰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의 판단을 다시 얻는 게 어려운 거예요. 레너드가 테이블을 손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진우가 말했어요. 책임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계약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서진우가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가격은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되돌릴 수 없어요.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신뢰는 새로 쌓으면 됩니다. 서진우가 레너드를 봤어요. 쌓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신뢰는 쌓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은 쪽이 다시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이 아니라요. 레너드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저는 서진우를 봤어요. 그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냉소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레너드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총리 명의의 서한도 준비됐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예요. 서진우가 말했어요. 받겠습니다. 레너드의 얼굴에 잠깐 안도감이 스쳤어요. 서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서한은 입장 표명입니다. 협력의 근거가 되려면 그 입장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그 시간을 단축할 방법은 없습니까? 서진우가 처음으로 잠깐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캐나다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레너드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특사단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레너드 옆에 외교부 경제 담당관이 자료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통상부 협상관은 화면을 보는 척하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는 우리가 흔들리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오늘 회의가 협상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대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협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주머니 안에 저장 장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측 요청으로 부산행 기차를 탄 건 회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전날 회의가 끝날 무렵 말했어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너드는 일정을 조정했고 우리는 이른 아침 서울역에 모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레너드는 서류를 검토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창에 빗줄기가 흘렀어요. 대전을 지나면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통상부 협상관이 레너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이 방문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레너드가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상대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보여달라는 거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상대가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레너드는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부산역에 내리자 한국 측 안내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들이 흐린 하늘 아래 줄지어 서 있었어요. 크레인 하나의 높이가 건물 10층은 됐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올려다봤어요. 조선소 입구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정면으로 왔습니다. 소금 냄새와 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안내 직원이 헬멧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헬멧을 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선체 건조동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용접 불꽃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튀고 있었고 그 빛이 천장까지 번쩍였습니다. 소리가 컸어요. 저는 옆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내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현재 동시에 진행 중인 건조 사업이 6개입니다. 레너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이군요. 안내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쪽이 캐나다 사업을 위해 확보했던 도크입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도크 바닥에 기초 구조물이 놓여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레너드가 물었어요. 지금 저 도크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뭡니까? 안내 직원이 말했어요.
호주 해군 발주 사업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됐어요.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캐나다 사업이 들어올 예정이었던 겁니까? 안내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레너드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저는 도크를 바라봤어요. 캐나다를 위해 확보됐던 공간이 지금 다른 나라의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있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다시 채워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들어간 곳은 설계동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에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화면을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어요. 잠수함 설계팀입니다. 현재 4개국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레너드가 화면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들을 봤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 사업 현황판이 있었어요. 국가 이름과 진행 단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황판을 읽었어요. 캐나다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현황판 오른쪽 끝에 빈칸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빈칸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어요. 다음은 교육시설입니다. 우리는 설계동을 나와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교육동이었어요. 강의실 2개와 실습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습실 안에는 장비들이 정렬돼 있었어요.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쪽은 해외 파견 교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현재 6개국 파견 교관들이 이 과정을 수료했어요. 레너드가 물었습니다. 캐나다 프로그램도 여기서 준비됐습니까? 안내 직원이 말했어요. 네. 온타리오 기술센터 파견 예정 교관들이 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그 교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내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국가 사업으로 재배치됐습니다. 레너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어요. 저는 실습실 한쪽 벽에 걸린 수료자 명단을 봤습니다. 국가별로 묶여 있었어요. 저는 캐나다 항목을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온타리오 기술센터 파견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세 번째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 옆에 전공과 경력이 적혀 있었어요. 용접 기술 전문, 현장 교육 담당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다시 읽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교관 채용에 지원했었습니다. 면접 날짜도 잡혀 있었어요. 저는 명단에서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가르침을 받기로 했던 교관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그 교관은 지금 다른 나라로 재배치됐습니다. 에밀리는 미국으로 갔어요. 이 명단에 적힌 이름과 에밀리 사이에 있었던 연결이 우리의 결정 하나로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레너드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가죠. 저는 명단에서 눈을 뗐어요. 실습실을 나오며 저는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관들이 재배치된 국가가 어디입니까? 안내 직원이 말했어요. 폴란드와 호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폴란드와 호주, 캐나다가 거절했던 것들이 간 곳이었습니다. 조선소를 나오는 길에 수소단지를 지나쳤어요.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쪽은 수소 생산 및 저장 시설입니다. 유럽 에너지 기업과 협력 중인 사업이에요. 레너드가 말했어요. 캐나다 수소 클러스터와 비슷한 구조입니까?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초기 설계는 캐나다 사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규모는 더 커졌어요. 레너드가 잠시 서서 시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안내 직원의 말을 다시 생각했어요. 초기 설계는 캐나다 사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캐나다를 위해 만들어졌던 설계가 다른 나라에서 더 크게 실현되고 있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레너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상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레너드가 처음으로 협상 카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건 저녁이었어요. 저는 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총리실에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레너드는 협상이 순조롭다는 내용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빈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교육동 명단에서 본 이름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리실 보고 양식을 열었어요. 그리고 레너드가 불러준 문장 대신 제가 오늘 본 것들을 썼습니다. 도크, 설계동, 교육동, 수소단지, 그리고 명단에서 본 이름. 저는 그 이름을 보고서에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실은 썼습니다. 캐나다를 위해 준비됐던 인력과 설비와 기술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되돌리는 것이
이번 특사단이 가져온 조건들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전송했어요. 레너드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부산 항구의 불빛이 보였어요. 크레인들이 어둠 속에서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일 마지막 공식 회담이 어떻게 끝날지 생각했어요. 서진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이 오늘 본 도크와 명단과 수소단지 앞에서 처음으로 다른 무게로 들렸습니다. 마지막 공식 회담은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은 전날과 같은 곳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더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레너드가 먼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한국 측이 들어오자 레너드가 일어섰습니다. 서진우가 자리에 앉으며 레너드를 봤어요. 오늘 제안을 모두 올리겠습니다.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잠수함 계약 복원, 철강 구매 재개, 수소 투자 재개, 조선기술센터 설립 4가지입니다. 서진우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레너드가 계속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기존보다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철강 구매 물량도 늘었어요. 수소 투자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조선기술센터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부지를 직접 제공하기로 했어요. 서진우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레너드가 기다렸습니다. 서진우가 서류를 덮었어요. 잠수함 건조 도크는 현재 다른 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추가 도크를 확보하면 됩니다.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숙련 설계 인력은 현재 다른 국가 사업에 배치돼 있습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인력을 충원하면 됩니다. 서진우가 레너드를 봤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숙련 인력을 충원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레너드가 잠시 멈췄어요.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를 위해 몇 년에 걸쳐 준비했던 인력과 설비가 있었어요. 그걸 다시 만드는 데는 준비했던 시간만큼 걸립니다. 레너드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어요. 그 시간을 단축할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시간은 조건으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레너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단축됩니까?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축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레너드가 자료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레너드 옆에서 서진우를 바라봤어요. 서진우는 레너드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냉소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2배를 지불하겠습니다. 서진우가 말했어요. 가격은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레너드가 기다렸어요. 서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뢰는 되돌릴 수 없어요.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서진우가 잠시 창밖을 봤어요.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가 경험한 건 신뢰의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우가 다시 레너드를 봤어요. 저희는 캐나다를 위해 도크를 비워뒀고 설계팀을 대기시켰습니다. 교관들을 훈련시켰고 온타리오 부지 계획까지 마쳤어요. 그 준비들이 발표 하나로 모두 쓸모 없어졌습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인정은 다음 단계의 시작이 아닙니다. 인정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레너드가 눈을 좁혔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레너드가 테이블에서 손을 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레너드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맞는지 생각했어요.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협력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겁니까? 서진우가 말했어요. 여지가 없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레너드가 기다렸습니다. 서진우가 말을 이었어요. 다만 여지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가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여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레너드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외교부 경제 담당관이 레너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정치적 보복입니다. 협상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전에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서진우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실만 말했습니다. 도크가 채워졌다는 것, 인력이 재배치됐다는 것, 시간은 돈으로 단축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보복이라면 우리가 먼저 그 보복을 자초한 것이었어요. 레너드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진우도 일어섰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짧았어요. 우리가 회의실을 나오자
레너드가 복도에서 외교부 경제 담당관에게 말했습니다. 결렬로 정리하고 본국에 보고합니다.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명시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걸음을 멈췄어요. 레너드가 저를 봤습니다. 마이클, 뭐합니까? 저는 레너드를 봤어요. 정치적 보복이 아닙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그럼 뭡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레너드가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레너드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낮은 구름 아래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 안에 저장 장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비공개 검토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납기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모두에서 한국이 앞섰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락 시 모든 산업 패키지가 철회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있었어요. 그 경고를 읽고 서명한 사람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레너드는 결렬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진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그 말과 검토 문서와 교육동 명단과 비어있던 도크를 머릿속에서 하나씩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 국가의 미래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소리 없이 인정하면서요. 마지막 공식 회담은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은 전날과 같은 곳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더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레너드가 먼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한국 측이 들어오자 레너드가 일어섰습니다. 서진우가 자리에 앉으며 레너드를 봤어요. 오늘 제안을 모두 올리겠습니다.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잠수함 계약 복원, 철강 구매 재개, 수소 투자 재개, 조선기술센터 설립 4가지입니다. 서진우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레너드가 계속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기존보다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철강 구매 물량도 늘었어요. 수소 투자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조선기술센터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부지를 직접 제공하기로 했어요. 서진우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레너드가 기다렸습니다. 서진우가 서류를 덮었어요. 잠수함 건조 도크는 현재 다른 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추가 도크를 확보하면 됩니다.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숙련 설계 인력은 현재 다른 국가 사업에 배치돼 있습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인력을 충원하면 됩니다. 서진우가 레너드를 봤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숙련 인력을 충원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레너드가 잠시 멈췄어요.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를 위해 몇 년에 걸쳐 준비했던 인력과 설비가 있었어요. 그걸 다시 만드는 데는 준비했던 시간만큼 걸립니다. 레너드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어요. 그 시간을 단축할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시간은 조건으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레너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단축됩니까?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축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레너드가 자료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레너드 옆에서 서진우를 바라봤어요. 서진우는 레너드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냉소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2배를 지불하겠습니다. 서진우가 말했어요. 가격은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레너드가 기다렸어요. 서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뢰는 되돌릴 수 없어요.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서진우가 잠시 창밖을 봤어요.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가 경험한 건 신뢰의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우가 다시 레너드를 봤어요. 저희는 캐나다를 위해 도크를 비워뒀고 설계팀을 대기시켰습니다. 교관들을 훈련시켰고 온타리오 부지 계획까지 마쳤어요. 그 준비들이 발표 하나로 모두 쓸모 없어졌습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인정은 다음 단계의 시작이 아닙니다. 인정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레너드가 눈을 좁혔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레너드가 테이블에서 손을 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레너드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맞는지 생각했어요. 레너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협력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겁니까? 서진우가 말했어요. 여지가 없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레너드가 기다렸습니다. 서진우가 말을 이었어요. 다만 여지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가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여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레너드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외교부 경제 담당관이 레너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정치적 보복입니다. 협상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전에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서진우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실만 말했습니다. 도크가 채워졌다는 것, 인력이 재배치됐다는 것, 시간은 돈으로 단축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보복이라면 우리가 먼저 그 보복을 자초한 것이었어요. 레너드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진우도 일어섰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짧았어요. 우리가 회의실을 나오자 레너드가 복도에서 외교부 경제 담당관에게 말했습니다. 결렬로 정리하고 본국에 보고합니다.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명시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걸음을 멈췄어요. 레너드가 저를 봤습니다. 마이클, 뭐합니까? 저는 레너드를 봤어요. 정치적 보복이 아닙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그럼 뭡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레너드가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레너드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낮은 구름 아래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 안에 저장 장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비공개 검토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납기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모두에서 한국이 앞섰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락 시 모든 산업 패키지가 철회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있었어요. 그 경고를 읽고 서명한 사람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레너드는 결렬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진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그 말과 검토 문서와 교육동 명단과 비어있던 도크를 머릿속에서 하나씩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 국가의 미래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소리 없이 인정하면서요. 오타와 공항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각으로 오후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달리는 동안 레너드는 도착 성명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활주로 옆으로 낮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레너드가 서류를 접으며 말했어요. 도착하면 짧게 발표하고 들어갑니다.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레너드가 저를 봤어요. 마이클,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발표문 확인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읽었습니다. 레너드가 말했어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트랩을 내려오면서 저는 공항 청사 쪽을 봤어요. 환영 인파가 있을 거라고 총리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청사 앞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트랩을 내려오며 플래카드를 읽었습니다. 한국과 다시 협상하라.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독일 잠수함은 언제 옵니까? 저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레너드가 앞에서 걸었습니다. 청사 안으로 들어서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였습니다. 총리실 보좌관이 레너드에게 발표문을 건넸어요. 레너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레너드 옆에 섰어요. 카메라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너드가 발표문을 펼쳤어요. 캐나다 정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한국은 돌아오는 겁니까? 레너드가 발표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봤어요. 청사 입구 쪽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저는 레너드 옆에서 데이비드를 봤습니다. 데이비드가 다시 외쳤어요. 정말 한국은 돌아오는 겁니까? 레너드가 발표문을 계속 읽었어요. 다른 기자들이 데이비드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저는 손안에 발표문이 없었어요. 레너드가 건넨 사본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 쪽으로 한 걸음 나섰어요. 레너드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데이비드를 봤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사 안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를 위해 준비했던 도크와 인력과 기술과 설계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한 것들이 다른 나라의 미래가 됐어요. 레너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이클. 저는 레너드를 봤어요. 레너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청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가슴에 조선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기자 하나가 마이크를 저쪽으로 밀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다는 뜻입니까? 저는 말했어요.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잃은 겁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정부 입장과 다른 발언 아닙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레너드가 저를 당겼어요. 저는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기자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나왔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젯밤 미국에서 전화했어요. 거기서 일 시작했다고요. 저는 데이비드를 봤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거기 조선소가 좋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하다고요. 데이비드가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집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카메라들이 데이비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집에 올 수 있었는데 못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돌렸어요. 총리실 보좌관이 마이크 쪽으로 왔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레너드가 저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보좌관이 레너드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레너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끝났습니다, 마이클. 저는 레너드를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앞서 나온 발언은 개인 의견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마이크 앞에서 나온 발언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소리쳤어요. 레너드가 저를 옆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데이비드가 청사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레너드를 따라 청사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레너드가 앞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직무 정지입니다. 총리실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직무 정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기 전에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서진우가 파일을 건네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가방 안에 파일을 손으로 짚었어요. 딱딱했습니다. 그 안에 투자 계획서와 기술자 명단과 윈저, 도면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주머니 안에는 저장 장치가 있었습니다. 비공개 검토 문서와 삭제된 숫자들이 들어있었어요. 레너드가 복도 끝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멈췄어요. 복도 저 끝에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총리실이라고 떴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열었어요.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두 개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레너드가 문 앞에서 저를 봤어요. 마이클, 저는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보겠습니다. 레너드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되짚어 걸었어요.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청사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왔습니다. 기자들이 아직 청사 앞에 있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데이비드가 청사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멈췄어요. 데이비드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에밀리한테 전화하십시오. 데이비드가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정말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파일과 저장 장치를 쥔 채 주차장 쪽으로 걸었어요. 뒤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휴대전화에서 속보 알림이 울렸어요. 소리가 여러 개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영상이 이미 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소환 통보가 온 건 직무정지 사흘 뒤였습니다. 총리실이 아니라 의회조달위원회였어요. 저는 통보서를 읽으며 서진우가 파일을 건네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청문회장은 의사당 본관 동쪽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좁았어요. 벽이 가까웠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려갔어요. 가방 안에는 파일과 저장 장치가 있었습니다. 청문회장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문 너머에서 낮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정면에 있었고 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방청석을 훑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었어요. 지역시장 배지를 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마이크가 앞에 있었고 물컵이 옆에 있었습니다. 물컵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이클 켄트 씨,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공항에서 하신 발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확인한 사실을 말한 겁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부 입장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에서 소리가 났어요. 위원장이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위원석 왼쪽 끝에 앉은 위원이 말했습니다. 켄트 씨, 공항 발언은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위원을 봤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이 말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위원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최종 선정 전 작성된 비공개 검토 문서가 있습니다. 저는 저장 장치를 들었어요. 이 안에 원본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그 문서가 무엇입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을 최종 비교한 내부 검토 문서입니다.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철강 구매, 산업협력 5개 항목 모두에서 한국이 독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위원장이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말했어요. 같은 문서 안에 탈락 시 후속 영향 항목이 있습니다. 한국이 탈락할 경우 온타리오 조선기술센터, 수소 클러스터, 특수강 공급 계약, 지상, 무기 생산 라인 협의가 모두 철회될 수 있다는 경고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위원석 오른쪽에서 산업부 장관이 말했어요. 그 문서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저는 장관을 봤습니다. 부처 공유 서버입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배포 제한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겁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 문서가 공유 서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누가 올렸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올린 사람이 아닙니다. 장관이 위원장을 봤어요. 이건 문서 반출 문제입니다. 증인의 발언 자격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장관님, 증인이 발언 중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어요. 짧았습니다. 위원장이 저를 봤어요. 계속하십시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진우가 건넨 파일이었어요. 이건 한국 측이 캐나다를 위해 준비했던 투자 계획서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온타리오 조선기술센터 도면, 파견 교관 명단, 알코마 스틸 공급 계획, 윈저, 수소 클러스터 설계도입니다. 선정 발표 사흘 전까지 작업했던 문서예요. 저는 파일을 들었습니다. 발표 당일 한국 측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온타리오 현지 법인 설립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위원장이 마이크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석 가운데 앉은 위원이 말했어요. 켄트 씨, 비공개 검토 문서에 수정 이력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탈락 시 후속 영향 항목에 원래 구체적인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온타리오 기술센터 투자 규모, 수소 클러스터 예상 고용 인원, 알코마 스틸 계약 금액이 전부 삭제됐어요. 수정 이력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관리자 계정이었어요. 위원이 말했습니다. 그 수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말했어요. 최종 결제 직전입니다. 위원이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저는 말했어요. 수정 전 버전과 수정 후 버전을 비교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위원장이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문서 검토자 서명란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켄트. 위원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석 달 전 그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로요.
방청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방청석을 봤습니다. 데이비드가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 결정에 공모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소리가 났어요. 웅성거림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해주십시오. 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절한 건 더 싼 잠수함 대신 비싼 잠수함을 선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파일과 저장 장치를 나란히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우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마지막 파트너를 버렸습니다. 청문회장이 침묵에 잠겼어요. 위원장이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위원들이 서로를 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위원석 왼쪽에서 산업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증언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이 장관을 봤어요. 이의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이 말했습니다. 증인은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또한 배포 제한 문서를 무단 반출했습니다. 이 증언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동입니다. 방청석에서 소리가 높아졌어요. 위원장이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소리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위원장이 다시 두드렸습니다. 방청석이 천천히 조용해졌어요. 위원장이 장관을 봤습니다. 증인의 자격 문제는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장관님의 이의는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저를 봤어요. 켄트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맨 뒷줄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서명이 그 문서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서명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증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회는 추가 검토 후 다음 절차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일어섰어요. 방청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파일과 저장 장치를 가방에 넣었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데이비드가 뒷줄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증인석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자 차가운 복도 공기가 얼굴에 왔어요. 저는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청문회장 안에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방이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파일 안의 윈저 도면과 저장 장치 안의 검토 문서가 이제 기록으로 남았다는 것이었어요. 지워진 숫자들이 다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을 떠난 뒤 처음으로 온타리오에 내려간 건 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청문회 이후 총리실은 독일 계약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했고 국방부는 내부 감사를 시작했어요. 장관 2명이 사임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저는 지켜볼 자리에 없었어요. 직무정지는 면직으로 이어졌고 저는 오타와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온타리오로 내려가기로 한 건 데이비드의 연락 때문이었어요. 조선소가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장비들을 정리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았어요. 고속도로 옆으로 낮은 들판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독일 T킬로미터S 잠수함 건조 일정 추가 지연 우려. 캐나다 측 납기 재협의 요청.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어요.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 조선소 측은 현재 수주 물량 과부하로 인해 캐나다 1번함 건조 시작 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추가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공식 확인을 거부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추가 지연이라는 말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독일 조선소의 수주 현황을 처음 봤을 때 홀이 건넨 파일에서 이미 예상됐던 일이었습니다. 예상됐던 일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